있을까요? 입니다. 네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3에서 5등급 학생들이 지방이라 하더라도 전국 자사고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거점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3에서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성적과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폭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3에서 5등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약대를 쓸 수도 있고 또 의대도 합격한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는 지방에는 거점 국립대도 가기 힘든 그런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먼저 이 성적대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그리고 그 전전년도에 과연 그 성적대에 과연 어디까지 갔는지 학교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대학을 어디를 보낼 거냐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학생부를 관리하고 상담을 해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이 소주제를 보니까 어떠시나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자, 전문대를 나와도 의사만큼 번다라는 게 낯선 단어일 거예요. 자, 낯선 단어인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 뭐 전문대라든지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폴리텍 대학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3, 4년 정도 지나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받는 보수들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은. 자, 그렇죠? 그걸 알아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도 의사만큼은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네. 실제로 또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바이오 벤처 회사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기 우리 자주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적게는 1억, 많게는 20억까지 벌었던 사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약대를 희망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뭐 약국을 차리기 위해서 약대를 대기보다는 내가 새로운 벤처를 통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만큼 돈을 많이 번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를 통해서 들어간 친구들은 60세까지 일단 잘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적게는 10년 정도만 일하더라도 8천에서 1억 정도의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단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상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조금 더 강력하지만 이런 주제를 좀 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청년 인턴 이 지금 현재 청년 인재가 일자리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서강대 성균관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유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유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는 걸 봐봤더니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스마트 공장들이 도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데 이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다 보니까 예전에 생산직이라고 하면 손에 기름때를 묻히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지금 가독이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독성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만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 거기서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도 이제 조만간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공장에 도입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이제는 생산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름때만 묻히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학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대는 아니야. 4년제는 꼭 들어가야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면면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취업률 높은 학과가 전화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상당하면 자기 자녀들을 전화기과를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라는 거. 근데 이러한 추세가 지금은 컴바화라는 걸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컴퓨터 공학과 매우 인기가 많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분화시켜서 소프트웨어 공학과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공학과 이런 걸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바이오학과가 인기가 높아서 바이오학과도 이렇게 새롭게 뜨고 있는 학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공시생. 최근에 뉴스를 보면 공시생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시생들이 이제는 뭐예요? 벤처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면 안정적으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이처럼 바이오 기술자로서 폴리텍 대학을 들어가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 폴리텍 대학이라는 게 예전에는 전문대도 들어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에서는 성적이 4, 5등급 정도 돼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보다 성적이 낮으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길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80% 이상, 그리고 일부 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취업하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도 별도의 캠퍼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캠퍼스, 항공 캠퍼스, 반도체 캠퍼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만 전문적으로 실습과 관련된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폴리텍 대학을 갔다가 들어간 친구들을 봐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바이오 폴리텍이 세종에 있는데요. 여기 세종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작년에 무려 180명이 정도 졸업하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를 무려 53명. 우리가 생각했을 때 4년제를 나와서 이 회사를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 안에서만 이렇게 많은 수의 대기업을 취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도 연구소까지도 취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전문대에 나오면 연구소에 취업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전문대를 나오더라도 충분히 연구소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책임 팀장이나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비록 전문대를 나왔지만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추후에 석사학위까지 이수해서 팀장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문대를 가면 생산직밖에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송도에 요즘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한 곳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송도인데 이 송도에 가보면 인천재능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도 바이오학과라는 게 별도로 있고요. 그 바이오학과 안에서는 이처럼 기업체 제휴해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처럼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이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매우 잘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어디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미 대학교들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에도 어디를 들어갔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또는 취업차가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중학교 성적이 상위 한 20%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최소 상위 30% 정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요즘은 일반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못 가는 친구들이 일반고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고 그렇죠? 네. 중간에 잠깐 쉬어서 자 그리고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제 다양한 것들 저희들은 몇 개만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때 봤을 그렇죠. 때는 단순히 뭐 자기 지역도 좋겠죠. 가까우니까 자기 지역도 좋고 이 학교들이 어느 기업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쪽 기업에 취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진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음. 6, 7, 8, 9 등급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야 될 그런 성적대 학생들을 보면 3 에서 5 등급인 학생이 오히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학생들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했을 때 어느 대학까지 가는지도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반고에서 좀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를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들도 별도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4 년제는 가야 돼."라고 하는 학부모님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 년제를 갔을 때 좋은 취업률이 매우 높은 학교도 물론 있지만 그런 학교가 아닌 데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인제 뭐예요? 석사를 통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어디 있냐라는 걸 봐 보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대학이 1 년에 뭐 20억 에서 30억 억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 장비를 구매하는 데에도 또는 장학금을 주는 데에도 기업과 같이 제휴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요. 관련된 경험들을 쌓았고 인턴십을 했고 관련된 논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된 학교를 봐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트랙으로는 이렇게 크게 4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제약산업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보면 마켓 액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과생들도 '아 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과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라고 하면서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를 대학원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이오 벤처 경영 이것도 어찌 보면 기술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는 학생도 갈 수 있겠지만 나는 문과생이지만은 복수 전공을 통해서 이공계 수업을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난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해 보고 싶어.'라고 하는 문과생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인제 의학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의약품 규제 과학이라든지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의 이공계에 매우 많이 치우쳐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특히 "나는 컴퓨터 쪽에 좋아해. 그런데 막연하게 내가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의학 데이터 분석 쪽에 특화시켜서 관련된 연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의학에 관련된 정보들이 정말 많고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23andM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약 $10 정도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갖다 다 이렇게 측정을 해 주고 어떤 질환이 걸릴 것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싸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은 것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의 그런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확보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할 때 제약회사라든지 또는 다른 화장품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관련 유전 정보를 갖다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하나의 마켓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이라고 해서 꼭 문과생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하다못해 약대에서도 이하여대는 인문계생들도 들어갈 수 있는 제약학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제휴된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큰 제약회사들도 이렇게 많이 협업해서 관련된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해외 대학에 있는 졸업장도 받을 수 있고요. 해외 기업과 같이 인턴십을 통해서 관련된 경험을 쌓아서 내가 노바티스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에서도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인턴십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관련된 그런 기업에서 경험도 쌓고 실험도 해 보고 결과물도 만들어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랙이 다 나눠졌어요. 의약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AR 빅데이터
그다음에 제약과 바이오 제조 품질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다음에 제약 글로벌 마케팅 과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문과생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를 한번 들어가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학은 이제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이 이처럼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학점 관리와 그다음에 토익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이 대학에 들어가서 관련된 일을 수행한 다음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또는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이오 의약품의 규제 전략 전문가라는 것도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보톡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뭐 피부과라든지 뭐 또 가정의학과라든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보톡스 치료를 받으러 가실 건데요. 이 보톡스의 균이 과연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전략 전문가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래서 꼭 제약 바이오라고 해서 이과생들만 가는 대학원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런 대학원에 가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약간 성적은 부족지만 바이오에 관련된 꿈을 가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통상 상담을 중1부터 많이 상담이 의뢰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라는 걸 시행해요. 근데 학교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하시면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쭉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가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 자유학년제를 대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정부 예산도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도 지역 감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 연구소가 서울에 있어? 그럼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체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도 정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전해야지만이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국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학교랑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걸 형성해 가지고요. 전문적인 그런 연구소라든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을 본다라고 하면 인천 송도. 송도에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들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인천 송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에 좋은 나라들이 정말 많을 건데 왜 영국에 있는 백신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고, 모더나 백신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고, 또 독일에서 만들어진 백신도 우리나라에 생산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단일 공장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약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약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도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생산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공장 시설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참 뜨고 있는 데가 뭐냐면 충북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바로 위쪽에 오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현재 이 오창에 이러한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1조짜리 현미경을 설치했어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현미경이 왜 필요하죠? 살아있는 세포들도 분자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반도체의 미세한 구조에 제대로 증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화학물의 물성을 확인하는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짜리 현미경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그러한 다양한 연구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입자가속기라는 현미경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공장의 70%는 이 오송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대학가 제휴가 되냐면 충남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당국대 천안 캠퍼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순천향대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다 요 오송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들은 그러한 회사들과 조인해서 관련된 다양한 산업 체험을 진행할 수 있고 인턴십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추천해 줄 때에도 모든 대학이 다 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 대학마다 특색 있는 분야, 그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학생에 맞는 대학을 추천해 줘야지 되지 이름만 보고 취천해 주는 시대는 지금 현재 여기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 세대의 연령대에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대학교 졸업장만 있어서 취업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어떤 과를 졸업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원서를 쓸 때 이 친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할 때 이 친구도 꼭 학원과를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어요? 취업이 잘 되잖아요, 공대가요. 근데 취업할 때 기업에서는 학원과를 졸업했는지 확인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관련된 직무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취업 시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학 상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대학을 보내는 것만 고민하지만 결론적으로 대부분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이 아이들의 취업입니다. 특히 3, 4, 5등급은 취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취업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업 시장에서 과연 회사들은 어떤 인재들을 뽑고 있는지 회사에서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대가 취업률 100% 나와야 되겠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전국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인 줄 아세요?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인기 있는 쪽이 어디냐면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데인데 포항대, 포항공대라든지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관련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군데가 가장 핫하고 의료 장비나 의료 기기에 대한 것은 뭐 이제 원주 쪽이 가장 핫하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그쪽에 뜨고 있는 산업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전체적인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보시고 취업 시장도 어느 정도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상담을 왔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중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학생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학생부가 글이 많이 적히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한테 칭찬한 글을 많이 적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것보다는 오히려 학생 개별화된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게끔 자기평가서라는 것을 적어서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평가서에 과연 어떤 내용들을 넣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입시 결과를 봐보면요.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몇 과목 이수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해서 뭐냐면 공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과학을 6과목 이수했어. 대학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10과목에서 12과목까지도 수업을 듣습니다. 과학중점학교는. 그래서 조금 후에 안계전 선생님이 그 학생의 사례를 소개할 건데요. 이 친구는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학에 관련된 노력과 과학에 관련된 과목 이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성적이 4.9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교과 성적만을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과목을 몇 과목 이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하고요. 단순히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나 토론이나 개별학습이나 모둠 수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의 발전된 모습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전형 안내서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수한 학업 능력을 고르게 나타냈는가라고 했는데, 물론 서울대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1등급 학생이 쓰는 전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3, 4, 5등급은 고르게 발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럼 다르게 없죠. 4 네. 그렇죠. 4등급 학생은 거의 444를 찍은 학생하고, 예를 들어 수학과학은 2인데 나머지 과목이 555를 찍었어. 과연 어떤 학생들을 그 대학에서 뽑을까요? 당연히 공대생이니까 수가를 잘한 친구를 뽑겠죠. 고르게 잘한 거는 1, 2등급 학생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3, 4, 5등급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교과목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3, 4, 5등급인데 공대를 가고자 해. 그런데 얘는 수학이 정말 안 돼. 그럼 저는 뭐라고 했냐면 수학을 끊어라고 얘기합니다. 안계진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하는 친구도 있어요. 전 대놓고 얘기해요. 수학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야 수학 끊어. 야 수학 다니는데 다녀도 5등급 나오고 안 다녀도 5등급 나온다. 몰라 학원 다녀서 5등급 나오냐.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고 사례입니다. 일반고는 특성화고도 못 간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7, 8, 9등급은 특성화고도 못 간 친구들, 시험 기간 때 한 번도 문제집도 보지 않은 친구들이 7, 8, 9등급을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뺀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학원 다니고 공부하면 나오는 성적이 최소 나와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5등을 맞고 있어. 학원을 끊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고 과연 뭘 하려고 하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했냐라는 거,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의 중첩된 내용이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검증도 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논문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저는 탐구 활동 또는 탐구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학생부 정보의 재구조화라는 그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사실 위주로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것들이 기록하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없는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학생에 맞는 내용이 기록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반 학생의 자율활동에 다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학생부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학생 개별화된 자율활동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율활동에는 크게 학교 활동이 기록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창의 주제 활동이라서 학급이나 또는 학교에서 특색 활동을 별도로 구성해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킨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수시 성적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 없는 미사용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정말로 학생이 왜 했고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발전했고 그 할 때 과연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내가 꼭 리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고 리더가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도 기록이 되는 것도 좋은 학생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학생부가 기록이 될 때, 될 수 있으면 학생부가 어떻게 기록이 되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이 학생부가 내용적으로도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어떤 과목에 이 내용이 딸랑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이오라고 했다라고 하면, 바이오를 갖다가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써요. 그러니까 상담한 학생 중에서 치매, 당뇨, 암 이 얘기를 하면 자기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은 거의 전국에 있는 바이오를 희망하는 친구들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걸 해오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좀 많이 늘어난 게 백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 네 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바이오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다 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담한 학생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차별화된 내용이 아니라면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 스스로나 좋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그건 뭐예요? 학생과 여러 개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그리고 그 대학에서는 이왕이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해요. 근데 남들도 똑같이 적혀 있는 그런 학생부가 들어왔어. 걔를 굳이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당뇨나 암이나 치매나 백신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다 고만고만한 내용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 이걸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왕 할 거라면 내용적으로 좀 더 깊이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고요. 이왕이면 교과에서는 심층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비교과에서 그걸 보다 깊이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최근 추세가 뭐냐면요. 대규모로 진로 체험 활동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일부 고등학교 진로 체험 활동을 잘하는 고등학교 어떻게 하냐면요. 목, 금, 토를 갖다가 진로 체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직장에 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그 체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을 세특에 다 적어줘요. 진로 활동란에.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한미대학연구소에 갔다 온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대학교 뭐 바이오 메디컬 그런 공학과 연구실에 가서 갔던 관련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왜? 학교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학교에서 인정한 교육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교육 과정은 당연히 뭐예요? 활동했기 때문에 진로 활동에 다 기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뭐예요? 지인 찬스라든지 아빠 엄마 찬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뭐 의사야. 병원에 가서 관련된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교과에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수평적인 연계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니까 당연히 화학과 생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화학과 생명에만 그 과목에서만 다루고 다른 쪽에서 만약에 안 다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5등급 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진로랑 연계해서 적혀 있어. 안계준 소장님, 이 친구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학생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믿겠죠. 자, 그런데 네네.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등급에서 5등급 친구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그 과목에 대해서 맞추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학을 자기 진로랑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이 그 등급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그래도 최소한 3등급까지 정도는 나오면 그래도 이것저것 과목에 연계해서 활동을 적어도 괜찮겠지만 얘가 4, 5등급이야. 근데 막 다 진로랑 연계했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어 중에서 예를 들어 독서라는 한 과목이 있어요. 독서는 비문학 지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로랑 관련된 내용을 그래도 조금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독서가 아닌 과목에서는 자기 진로랑 쓰지 말고요. 그냥 교과 수업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했느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굳이 수학을 갖다가 4, 5등급이 뭔 진로랑 연결해요. 그 수업도 제대로 못 따는데 여러분이 교수고 여러분이 입학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 5등급짜리 원서를 썼는데 4, 5등급짜리가 자기 성적도 4, 5등급밖에 수학이 4, 5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걔가 그걸 갖다 수학적으로 뭔가를 자기 진로에 관련된 것을 연습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탐구복 썼대.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성적을 열심히 향상시켜야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적혀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그거와 좀 연계된 내용들은 그래도 좀 찾아볼 수 있다. 너무 억척스럽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목에서 한 번 나온 내용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이 화학에서 나왔다면 화학에서는 치료제의 화학적인 물성이나 화학적인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다룬다면 생물에서는 그 물질이 미생물 간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계성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를 자기 교과의 목적과 맞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화학은 화학 구조적인 물질과 구조적인 성질이나 화학 물질이 어떤 구조로 바뀌었을 때 안정성을 다 확보할 수 있고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생물은
이게 미생물이 생물체 간에 어떤 서로 상호관계를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뚱맞게 그냥 진로를 갖다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평적인 연결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의 특성이 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학생부가 기록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과목 선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2022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과목과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1번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이렇게 두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문 교과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 교과도 일반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이런 수업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변동이 될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물리원, 화학원, 생문과원 이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명을 전공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물리 수업을 듣곤 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물리특 수업을 들어요. 근데 물리 수업은 대부분 역학밖에 안 나가요. 근데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을 희망하는 친구가 과연 역학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예요? 역학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역학 중에서도 뭐야?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왜? PCR이라든지 전기용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다못해 뭐야? 진단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학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럼 바이오를 공부할 때도 물리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학과를 들어갈 때도 일부 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수업을 들어요. 그 일반 물리학 수업에서 역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역학이 필요한 친구는 역학을 들어야 되지만 역학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차라리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해서 듣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2022 교육과정인 거고요. 지금은 그거에 가도기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학기가 언제부터냐면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1학년 겨울방학,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1학기. 그래서 최대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으로는 5과목 정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많이 듣진 않아요. 통상 아이들이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으로는 2과목에서 많은 경우 지금 현재 3과목 정도까지 들었던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라든지 과학중점학교라든지 그런 거는 공동교육과정 듣지 않아도 학교에서 관련된 수업들을 다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기만 하더라도 웬만큼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수학과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탐구, 그다음 사회서도 사회과제 연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안경 소장님. 네,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보고서를 쓸 수 있죠. 뭐 소논문이라는 그런 단어로 저희들을 쓰고 RNA 이런 단어를 못 쓴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여기는 그걸 제출을 하면은 그대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목들을 들으면은 자기가 조금 더 심화 있게 했던 활동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그런 과목을 들을 경우에는 논문 RNA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요. 교육과정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다 말랐어요. 과목별로 세특을 작성한 사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도 무슨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뭘 보겠고 그 수행평가의 학습 기준의 목표는 뭐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시면 좋아요.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를 뭘 볼 것인지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공지를 보시고 그러면 이 친구가 수행평가를 잘 보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생명과학 탐구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납적 탐구 방법과 연합적 탐구 방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습 목표에 맞게끔 세특이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을 갖다 실험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조작 변이가 종속 변이가 통제 변이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면접 때 이거 질문 나옵니다. 변형 통제와 통제 변이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변인 통제와 통제 변이는 동일하다고 많이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탐구한 내용 또는 발표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한 활동들 이런 식으로 세특이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이 기록이 될 때 여기는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적어야 한 400자 정도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특을 한 과목당 500자를 적게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한글이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바이트 단위로 입력돼요. 1500바이트가 입력돼요. 그럼 안경영 선생님이 몇 자 정도 대충 적을 수 있죠? 저희들 많이 써본 글자가 한 650자까지, 620자 이상은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게 되죠. 네.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컨설턴트는 이제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세특을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는 역할을 하죠. 저희들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적어서 한 뭐 1300바이트 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다라고 보내면 학생들은 뒤에 멘트를 보내죠. 선생님 200바이트가 부족해요. 라고 해서 가지고 오고요. 또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보내는데 그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7등급인 한문 2줄, 3줄만 적혀져 있어도 뭐 거기서 공부한 내용들, 자기가 조금만 알았던 내용들만 적혀져 있으면 되는 거고 자기 진로에 관련돼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만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지 굳이 많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저런 각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 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된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해 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요 내용들은 이미 지금 이제 단톡방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목록을 제공해 주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3월 달에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뭘 내주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공지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러면 "너 진로가 무엇이니까 이걸 갖다 연계해서 어떤 걸 활동하면 좋겠어."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걸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누구 어떤 상담사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각 학교마다 수행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그 수행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학생분은 어떻게 반영해 주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다른 상담사보다는 좀 차별화돼서 '아 이 상담소를 가니까 이런 것도 제공해 주더라.'라고 해서 더 상담을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선배들의 활동 사례 한번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 학생이 1학년 때는 기계공학과였어요. 자, 2학년 때는 환경 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1학년 때 네. 물리라는 걸 선택을 해놔버렸어요. 근데 네네. 이제 환경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보다는 화학을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학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 학교 현장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죠. 그때 이 선생님께서는 사회 과제 탐구 쪽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권했는데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화학 과제 탐구도 있을 거고요. 물리치 화학을 들어야죠.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왜 환경을 가면 화학을 꼭 들어야 되죠? 환경을 가더라도 물리를 잘해야 됩니다. 환경교육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물리를 1학년 때 이수합니다. 일반 물리학, 일반 물리학 실험 이걸 다 공부합니다. 약간 학교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물리를 잘할수록 환경공학과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을 학교에서 못 듣는다고 하면 반면에 공동교육과정으로 화학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환경이라고 하면 굳이 화학보다는 생활과학을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그 과목을 못 들었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화원 화투보다는 물리원, 물리투를 들었다고 해서 화학을 못 간다?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환경공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환경공학은 졸업할 때까지 물리를 배웁니다. 또 한 가지 화학공학과라고 해서 물리를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물리를 배웁니다.
또 한 가지, 공대로 원서 쓰면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수학을 배웁니다. 근데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 근데 공대를 간대. 말이 안 되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배우는데 매 학기마다 수학을 배워요. 일반 수학, 공업 수학, 화공 수학 이걸 계속해서 배우는데 수학을 못 한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화학을 안 들어도 물리를 계속해서 들어서 물리의 강점을 보이고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물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걸로 충분히 해결한다고 하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동교육과정 얘기를 안 감점 한, 절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물리를 안 들어서 감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공대 친구들이요. 네. 네, 그랬던 케이스들이 조금 공대는 물리를 안 들어서 감점을 아니 1차에서 서류가 통과된 케이스가 조금 많아요. 예, 아무리 내시 성적 좋다고 그렇게 많은 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 과정에서 봤을 때는 화학 과목은 개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교내에 개설이 되었던 과목들은 빼고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리를 아니면,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면 화학 실험 과목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실험은 공동교육과정에 다 개설이 다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4.5면은 우리가 다 평균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평균도 안 되는 친구였어요. 4.9등급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친구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시간이 많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1학년 때 왔을 때는 진로에 대한 거를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돈을 내고 다니는데 진로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보니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배웠겠죠. 자,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생명과학 부분이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제가 유도를 한 친구예요. 유도를 한 친구인데 나중에는 자기랑 조금 잘 맞았던 친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례를 보면은 뭔가가 그렇게 제가 저렇게 했을까라는 특별한 것들은 조금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이 친구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요즘 뭐가 고민이야? 너의 고민은 뭐야? 라는 걸 많이 했죠. 뭐 사실 학습 방법 하나 두 개 매일 또 탐구 주제를 또 줄 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서울이나 이런 데와는 좀 달리 연간 컨설팅을 많이 해요. 한 달에 2번, 적어도 한 달에 1번 정도는 친구랑 만나야 되니까는 이제 대화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도 보이다시피 이 친구는 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당연하겠죠. 자기가 변비였으니까요. 이건 정말 고등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변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뭘 했냐면요. 여드름 효과에 대한 탐구를 했어요. 학생들 이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연고의 약 성분, 이제 뭐뭐뭐 들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연고들의 성분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데카솔에 보니까는 여드름 수분 크림과 같은 성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절대 해서는 안 된 임상 실험을 하고 만 거예요. 이게 임상 실험에 들어간 거예요. 자, 임상 실험은 간단하게 뭐 얼굴에는 이걸 직접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생들 중에서 여학교인데요. 여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등에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친구를 실험을 직접 해본 거죠. 이거는 제가 뒤에 알았는데 처음에 알았으면 이 실험을 못하게 했을 건데 근데 이게 직접 실험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드름 치료제 이게 뭐 마데카솔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렸어요. 차라리 여드름 치료제가 낫겠다라는 결론까지 내렸던 친구예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변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1학년 때는 그냥 편했어요. 이제 2학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라고 하니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근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특히나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과목이 너무 많아요. 2학년 때 원 과목을 다 배우고 4가지를 다 배우고 선택이라는 게 이 친구는 없으니까 3학년 때 2 과목을 다 배우고 거기다가
각종 실험들, 과제, 탐구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변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변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선행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변을 만들었어요. 인공적으로. 자, 어떻게 만드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있어요. 자, 직접 변을 만들어서 어떤 소화제가 좋은지, 우리가 만약에 예를 하면은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나가고요. 근데 이제 변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가 주어지냐면, 자, 지금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찾아내게 된 거죠. 거기 말고요. 맨 밑이에요. 자, 이거죠. 네, 이걸 찾아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또 뭐지? 라는 거야. 이게 관심 있는 친구 아니면 이거 잘 몰라요. 예, 프로바이오틱스를 엄마가 그냥 주면은 먹는 거지. 이게 어디에 좋은 건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구나. 변비약과 단순히 나는 변비약과 음식물과의 관계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저희들이 연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1년치 계획들을 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뭐 어떤 저자분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 오시거나 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경우가 조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강의 전에 자기 진로에 맞는 선생님들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유전공학 전문가분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책들을 먼저 읽게 했어요. 먼저 읽게 하고, 근데 그 책이 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 책을 유전자는 어떻게 조절되는가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그 안에 이제 초파리에 관한 게 있었죠. 근데 인터넷에 초파리 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6명 정도가 이 초파리 유전학에 대해 분야가 있다라는 걸 자기가 기억을 하고 갔어요. 그거 하나만. 더 이상 많이 기억을 못해요. 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교수님, 저는 여기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초파리가 초파리 유전학 분야에서 6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수님이 너는 뭐가 궁금해서라고 대화까지 이어나가니까 뒤에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자, 뒤에 선생님이 앉아 계셔놓으니까 진로 활동에 그대로 그 내용을 학생이 쓰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적어줘 주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안 되고 이 친구가 사실 생활기록부에 변비밖에 없었어요. 변비밖에 없어서 뭔가를 더 쓸 게 필요하다 보니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초파리에 대한 관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초파리 연구는 조금 많이 해요.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니까 만들기가 쉬우니까요. 어디서 안 사도 되고 하니까는 그 논문을 참고해서 초파리 마취법하고 그다음에 뭐 교배 방법에 대해서 해보고 실험까지 했던 거를 이렇게 개인별 세특에 다 적어져 줬다는 거죠. 자,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자, 그 개인별 세특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조금 심화했었던 활동들은 그대로 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재미있어서 더 했던 활동이라서 한 번 더 조사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개인별 세특에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변비와 장내 미생물에 관한 내용들. 사실 이 친구는 딱 생활기록부 보면 딱 2개밖에 없어요. 변비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보였던 초파리에 관한 내용들. 네, 면접을 볼 때 제일 많이 질문을 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3군데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나머지는 싹 다 떨어졌어요. 서류가 다 떨어지고 3군데에서 면접을 봤는데 이거 대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많았어요.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남들과 조금 특별한 활동을 했다라면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PPT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대로 봤고요. 네. 그래서 그랬죠. 근데 여드름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 같았어요. 말베카솔이. 네.
이게 여드름 치료제하고 차이점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제와 차이점을 하기 위해서 2차 실험인데 당연히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적혀져요. 당연한 실험이었다라고 나왔어요. 누가 봐도 여드름 치료제가 나아야지만 누가 사서 바르겠죠. 그랬는데 걔가 발표를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이게 실험을 설계해서 실험을 한 게 중요했다라고 그대로 발표를 하고 해주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드름 치료제하고 여드름 화장품하고 따로따로 놓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콜라보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를 홍보를 하니까는 다들 여드름 때문에 다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조금은 좋았던 활동입니다. 네. 자, 변비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변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변을 정말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삭히는 거예요. 삭히거든요. 삭히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물이 나오는데 물은 다 짜야 돼. 왜? 변비니까요. 물을 다 짜서 이게 같이 실험실을 3개의 실험을 하는데 같은 실험실을 썼는데 얘들만 쫓겨났대요.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대요. 우리처럼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기간에 뭐 변비약도 넣어보고 섬유질이 많은 식품도 넣어봐서 걔들이 얼마나 물러지는지 그렇게 해보고 근데 이게 실험이 잘 안 되더래요. 사실 그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애가 생각한 게 뭐가 없었냐면 연동작용. 장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시간마다 가서 이제 걔들이 이제는 눌러준 거죠. 눌러가지고까지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좋았던 게 이래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수상까지 했던 친구겠죠. 했는데 그것보다도 좋았던 건 그거래요. 이게 6개월 프로젝트였는데 6개월 동안 우리 팀원은 정말 하나가 됐다라는 거. 하나가 됐다라는 게 더 좋았다라고 자기소개서에도 나와져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실험에 그것보다도 이런 것도 정말 좋았다는 거. 이건 앞에 지금 쓸 자리가 없어서 안 썼는데요. 그러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학교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급식소에 뭐가 먹고 싶은지, 급식에 뭐 먹고 싶어? 라는 거를 추천을 받는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추천을 받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자기 반에 이제 3학년 때 이건 한 활동인데 그걸 먼저 추천을 싹 받았어요. 열량 계산하고 섬유질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고 사실 비만 너무 많잖아요. 비만하고 변비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식단까지 제안을 한 거예요. 영양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고 자,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 이 어느 지역에게 논문이 있었거든요. 변비 실태, 변비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한 번 더 본 거죠. 자기가 이렇게 식단을 짰지만은 이 식단이 정확한 건지 그걸 잘 모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거 기호도 하고 뭐 섭취 빈도하고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또 이제 그걸 했어요. 옆에 짝이었죠. 짝이 항상 뭘 하고 있냐면 아침마다 오면은 비피더스를 딱 하나 마시는 거예요. 딱 마시는데 그래도 걔는 계속 변비가 있더라는 거죠. 저 효과 있을까? 라는 거를 보고 그 비피더스 유산균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한 번 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별로라는 거를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내용들도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뭐든지 이 친구는 자기가 한 활동들은 다 공유를 했다라는 거겠죠. 네. 네. 마지막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져 준 거죠. 이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가 자기가 생각하는 변비에 대한 거는 다 한 거예요. 변비가 왜 생겼는지 변비에 좋은 음식들까지도 다 추천을 해서 식단에 넣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장내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이런 거를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 진행이 됐던 친구입니다. 네. 그다음 잘해볼게요. 이 친구는 좀 전에 본 친구는 과학중점학교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일반고에서 일반적으로 4, 5등급 학생이 저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그래요?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친구도 이제 과학중점학교의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쟤보다는 활동이 조금은 적어요. 자, 좀 적거든요. 자,
유희 소장님은 폐의약품 처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리는 안 하고 약국에 네. 갖다 주기만 하죠. 아, 약국에 갖다 줘요? 사실 네네. 저는 그냥 노란 봉투에 다 넣어요. 다 넣어서 버리는데, 아니, 저 같은 사람들 여기 좀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넣어서 버려요. 자, 넣어서 버리는데, 자,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 처리에 대한 방법들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동아리 활동이에요. 1학년 때 이 활동을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활동을 해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도 반응이 안 좋았어요. 왜? 귀찮거든요. 귀찮고 하니까는 생각보다도 반응이 안 좋아서,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경각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실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지고 갔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내용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아까 백신 얘기했는데요. 그죠? 백신 아직도 치매 저희 학생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죠? 자, 백신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다 3차까지 다 맞은 친구들이니까요. 3차까지 다 맞은 친구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2차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백신을 통해 치료가 되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 어떤 건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걸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라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얘가 12과목의 과학을 들었어요. 12과목의 과학을 들었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고급 생명과학을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한 번 더 들은 친구예요. 3학년 1학기 때. 자, 그때는 면역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면역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져줘서 이게 보고서 쓸 때는 생명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분자적 접근을 해서 보고서를 썼던 거. 사실 고급 생명과학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개인별 세특에는 이거는 사실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인데 동아리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자세히 저희들 쓰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을 갈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생활기록부만 봐야 되다 보니까 좀 자세히 적다 보니까 적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개인별 세특에 선생님께 조금 부탁을 드려서 쓴 내용들. 여기는 실험이 조금 이 브로콜리 DNA 실험은 거의 중학생들도 하는 건데 이 실험을 실패를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패한 이유들 실패할 수도 있죠. 자, 실패한 이유들을 그대로 나열을 다 해줬던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제 백신 접종을 다 했죠.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면접에서 이걸 또 다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4개 대학의 면접을 봤는데 4개 대학에서 이걸 또 다 물어봤거든요. 저희 지역은 이 친구 백신을 맞았을 때 7월 말에 맞았나 이 친구가 맞았는데 뭐가 되냐면 타이레놀 다 주죠. 근데 보건소는 타이레놀을 그냥 다 줘요. 학생들 단체로 맞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약간 투명하지 않는 거기에 봉지 안에 그냥 6개인가? 이렇게만 준 거예요. 자, 그걸 주고 나니까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애들은 별로 증세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자,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들은 이거 아닌 것 같다. 보건소에 다시 찾아가서 이게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는 이거는 전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하나씩 하나씩 다들 다시 하면서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포장을 하면서 한 2개월 정도는 먹어도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학교 친구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른 학교까지 싹 다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이런 것까지 학생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활동들로 다 구성을 했어요. 네. 네. 이거는 그대로 폐의약품 했던 것들. 근데 저도 사실 잘 실천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른대요. 잘 모른다라는 걸 보고 얘의 캠페인 정도 진행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앞에서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화분에다가 산성의약품을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냥
버려가지고 땅속에 묻어지거나 했을 때는 이것도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이야기한 친구예요. 브로콜리 실험. 자, 좀 성질이 좀 급했나 봐요. 여기 보면은 에탄올을 한꺼번에 넣어서 문제가 생긴 거를 파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DNA 추출 실험에 성공했다는 거. 자, 이렇게 이 단순한 실험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실험인데 이 실험을 실패했다라고 생활기록부에 적어 놓으면은 자,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대부분 실험이에요, 진짜 이거. 네.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은 다 잘한 것만 적어요. 실패한 내용을 거의 그렇죠. 적지 네.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에 성공한 건지 또는 성공 안 했는데 성공했다고 적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실패한 내용을 적고 이걸 분석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에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일하는 친구들이 공대라든지 자연과학 대학을 가게 되면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스카이 서성한 대학을 가게 되면 학부생, 연구생을 거의 모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학부생이 돼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부터 해서 지방 대학을 가게 되면 어 대학원생들이 별로 없어요. 왜? 대학원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거니까. 대학원생이 없기 네. 때문에 학부 실험생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돈을 받으면서 실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실패를 해보고 극복했던 친구들이 이 정도 실패를 해보고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은 대학 와서도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례들을 항상 실험을 하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혹시나 중간에 문제점 생긴 거 없었냐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했냐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힘들게 실험을 했죠. 별거 아닌 실험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걸 가지고 다시 부스, 축제죠. 축제에 부스를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 지식을 그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처럼 그렇게 실험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나타내어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은 이게 이렇게 됐어, 이거는 이렇게 쓰일 거야 라는 얘기만 많이 하는 거죠. 학생들은 거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에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질병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조사가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네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다. 사실 4등급 친구니까는 네가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 친구 보고서를 쓸 때도 다시 가져오는 거, 글을 가져오는 거죠. 논문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써서 자기는 관심이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었고, 하지만 이거에는 이런 것까지는 자기는 조사했다라는 걸 나타내줘 준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보고서에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얘는 열정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친구,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친구예요. 이 친구 조금 재미있는 친구예요. 재미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소재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하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면 돼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동아리 활동에도 보면은 약국에서 이거는 어떤 물이나든지 어떤 음료로 먹으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 선생님? 약국에서요. 약 타잖아요, 아, 그죠? 네, 네네네. 통상 네, 우유랑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자, 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약사한테 자기는 약을
이거 받고 나서 물어봤대요. 이거 뭘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사가 어이없어가지고 당연히 물로 먹어야지 그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나 했는데 이 친구 보면 조금 재미있는 친구고요. 신문 스크랩 활동들도 어디서 있는 걸 찾는지 몰라요. 이게 있어요. 기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중국 바퀴벌레 산업이 뜬다라고.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진행한 거예요. 또 왜 약은 물로만 먹어야 할까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왜 물 외에 다른 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것도 같은 활동을 한 거예요. 재밌었던 거는 저는 이거였어요. 자, 고전 과목에 보면 별주부전 있죠, 그죠? 별주부전 보면 토끼의 간을 용왕에게 바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왜 토끼의 간을 바쳤으며, 자, 이 토끼의 간을 바치면 진짜 용왕이 죽을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자, 그런 생각들도 그대로 얘들이 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토끼의 간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고 아마도 이 분이 어떻게 용왕이죠, 그죠? 자, 용왕이 어떻게 치료가 됐을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토끼라는 게 우리는 사실 토끼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죠? 저는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은 토끼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소나 돼지가 많이 없고 토끼의 이 뭐지? 요거 표피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보양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그 얘기까지도 추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친구고요. 자기도 이제 소화불량이 조금 많았던 친구라서 지금 소화제 연구를 해줬고요. 그다음 이렇게 다양한 활동했던 거 얘들도 되어줘 주고요. 얘는 약간 인문적인 학생이었어요. 인문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도 보면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찬반 토론에도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MSG, 자, MSG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면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찬반 토론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야, 봐봐. 그 팀에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를 봐. 그러면 이번에 찬성이 좀 많아. 그럼 너 반대에 대한 의견을 준비해가지고 봐. 그래야 네가 좀 더 돋보일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찬반 토론은 찬성 반대에 대한 근거들이 다 있는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조금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 친구가 찬성을 하면서 이제 첨가물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인공 발효된 화학 조미료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좀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그죠? 자, 바퀴벌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얘가 바퀴벌레에 대한 거를 관심이 있었다기보단 바퀴벌레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자 학교고 여기는 약간 시골에 있는 학교였어요. 시골에 있는 기숙사형 학교 한 3반 정도 한 학년이 이 정도 되어져 있는 학교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뒤에는 산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니까는 근데 이게 바퀴벌레가 혐오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바퀴벌레도 어떤 성분이 있는지 우리가 질병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바퀴벌레의 성분으로 약을 만드는데 이건 저는 읽지 못해 라틴어래요. 자, 이런 거를 그러면 이런 거를 써놓으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자, 약의 성분의 표기점에 대한 문제점. 이제 그런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자, 그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얘들의 해결법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왔던 이런 바퀴벌레는 중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학생이 찾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 바퀴벌레 종류였다는 거. 그래서 애들이 진짜 발표를 할 때 재밌었다라는 거. 발표는 원래 조금 재밌어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얘는 이제 왜 물로만 먹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탐구 주제가 홍차나 녹차에 철 성분이 들어있는 약과 같이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자,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탐구 주제를 진행한 거죠. 자, 지금 저희 학생들은 다들 실생활에서 탐구 주제를 다 찾았어요. 그냥 관심 있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 주제를 해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 친구도 실험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실험을 하고요. 실험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동아리 계획서에 활동을 했던 거 보면은 4시간이나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고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4시간이나 가지더라고요. 2번의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해서 하면서 얘가 우리가 왜 어려웠는지 실험 기자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대로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자, 별주 버전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부분을 이거는 진로랑 관련은 없는 부분이죠. 자,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앞부분을 가져온 거는 이렇게 자기 진로에 관련돼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애는 소화를 시켰는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는데 자, 토끼 간이 우리가 원래 간이 모든 동물의 간들이 이제 눈에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시력 회복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설마 죽을 병을 치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결론을 내었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토끼고기에 있는 성분을 여러 가지를 보니까는 이렇게 시력 저하나 시력 저하를 우리가 죽을 수는 없을 거니까 아마도 당뇨라든지 심장 질환이 걸린 게 아닐 거라는 자기만의 추측도 해본 거죠. 그럼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별주부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대로 적어놨어요.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소설로 그대로 적어놓으니까 재미있게 해석하는 모습과 생동감 있는 발표가 인상적인 이런 내용을 적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이 보통 3등급도 아니야. 저희 친구들은 4등급이에요. 4등급도 거의 후반대 친구들인데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라는 거죠. 실생활에서 뭘 가져와서 탐구 주제를 잡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 학생들의 사례였습니다. 네. 왜 점수는 알려주고 대학은 안 알려줍니까? 점수는 알려주고 대학은 안 알려주고. 네,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들 대학하고 학과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도 지금 현재 재학연구원을 희망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재학연구원을 희망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친구도 2학년 때까지는 한의학연구원을 희망했어요. 근데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한의대를 못 가겠네? 그러니까 나는 재학연구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약대나 의대를 희망한 친구들이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냥 바이오 연구원 이렇게 희망한 친구들도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습지 탐구 활동을 별도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관하는 캠프인데 녹조나 족조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산소가 부족함으로 해서 죽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물이 썩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물속에 사는 이러한 녹조나 적조와 같은 그런 식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염생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생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금이라든지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무조건 녹조, 적조가 생긴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염생식물의 일환으로서 영어 세특에는 함초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중에서도 이제 비문학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지문이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함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함초가 인간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영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이랑은 염생식물은 습지지대에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지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집하게 된다면 지구온난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그 내용이 영어 세특에 이렇게 기록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세특을 작성할 때
이제 개요소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실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떤 실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개요소 작성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율활동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루어 보는 거죠. 그래서 녹조나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왜 일어났고 일어나게 되면 이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동물과 식물에 따라서 서식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도에 따른 얼마만큼 증식되는 정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면서 이렇게 개요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개요서만 작성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작년에 핫하게 뜨고 있던 게 뭐냐면 사후 피임약이라는 게 한참 떴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성관계를 했는데 의심스러워. 그러면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사후 피임약이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경구 피임약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피임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피임약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임약에 따라서도 우리 몸의 증상에 따라서 잘 붙는 체질이라든지 상대적으로 피가 더 많이 나온 사람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먹는 약이 조금씩 다른데 학생들은 그것들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조사해서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태일 때는 이러한 약들을 먹는 게 더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보드판에 따로 만들었고 친구들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활동을 별도로 진행했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과 과학 시간에 천연 색소 조사 활동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 색소라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딸기 맛 우유 있어요. 딸기 맛 우유는 뭐야? 딸기 향이 나는 물질을 집어넣는 겁니다. 또는 딸기 색소를 넣는 것도 있는데 이때 딸기 색소를 넣을 때 세균을 갈아 가지고 넣어서 딸기 색깔이 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천연 색소라 한데 이 천연 색소가 먹어도 되는 색소지 천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색소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럼 그런 천연 색소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고 그럼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천연 색소는 과연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탐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진로 활동에서 습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뭐 이 친구는 이제 한 3.5 정도 된 친구인데요. 성적이 높은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3점대, 4점대, 5점대가 되면 많은 내용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한두 개의 주제를 깊이 다루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러한 습지에서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국가 빅데이터 산업을 별도로 진행해서 현재 개발된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의약품의 약물이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해서 효과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한다라고 하면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탐구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2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먹는 피임약 성분도 결국은 산화환원 반응의 일환으로 작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와 관련된 약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항생제나 항암제나 이런 것들도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산화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장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과 가장 좋은 거는 최근에는 몇 단원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궁금한 점이 나왔을 때 그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찾아본다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크릿 바디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항생제 내성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남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내성균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다음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분석해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드림업 학술 한마당이라고 하는 진로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진로 활동할 때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한 2-3개월 조사하거나 실험을 해 보거나 해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활동까지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중에서 인제 자기는 이제 백신에 대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이 내가 원하는 부위에 삽입이 돼서 똑같이 복제가 돼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예시로 RNA 간섭 치료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이러한 간섭 치료제 때문에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반대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라고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부작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회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안 좋은 것들을 갖다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이 되었고요.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조사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RNA 치료제가 단순히 백신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라든지 희귀질환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도 확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관심을 가지면서 유전공학에 관심을 가졌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중앙대를 들어왔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여기 있는 친구도 이제 재학연구원을 희망했던 친구이고요. 진로 희망이 바뀌지가 않았네요. 이 친구는 한약 연구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연구원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MBA 탐구 활동을 별도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컴퓨터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 분석화 시켜주는 그런 장치예요. 비싸지 않고 웬만한 학교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폐 기능에 대한 관심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호흡수에 따라서 폐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스마트워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뭘 했냐면요.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값과 실제로 우리가 심전도를 측정한 값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진로 활동에 더 기록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에는 이제 독서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창의 주제 활동 중에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해 보거나 또는 토론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가 향정신성 약물이 있는데 이러한 약물을 먹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혈압에도 이상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사한 내용들까지 자율활동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어 획득에서 우리가 진통제 중에서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레놀이 있어요. 두 개의 기능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러면 이 진통제가 이왕이면 부작용이 오면서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천연의약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투 시간에는 단백질에는 단백질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그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3차 구조부터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입체구조적인 구조를 가질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알파 본드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본드 구조를 갖다 이해하고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단백질의 입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파 본드를 이제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발전됐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기능에 따라서 유전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같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었지만 최근에는 프로테옴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유전자와 결합했을 때 어떻게 단백질이 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학술 활동들을 학교에서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치매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최초에 미국에서 치매 치료제가 약으로 출시가 됐고요. 근데 그 약으로 출시된 치매 치료제가
여전히 불안정해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 출시된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미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약을 출시하는 것이 약간 벌크예요. 좀 쉽게 약을 출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이라도 사 먹어서 쪼끔이라도 더 지연시켜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약을 더 잘 출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약을 출시하는 데 너무 까다로워요. 하다못해 우리는 이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생산된 약들이 다 성체 줄기세포 약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약들은 우리가 임상으로 웬만하면 실험도 잘 못하게끔 하고 그에 관련된 시술도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기세포에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구소들도 일본이나 중국의 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기록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 3.3 정도 됐던 사례이고요. 한국 예대를 들어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MBL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폐기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그래프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질병을 예측하는지, 그럼 심장박대수가 그래프로 변화했을 때 평상시에는 운동했을 때는 거짓말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 변화를 갖다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로신문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이 약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페놀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발암 물질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약에도 이런 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페놀은 독성 물질인데 이게 의약품으로 사용된다고? 왜 이게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그럼 의약품으로 사용된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지? 의약품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데 왜 안정성이 확보가 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페놀과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에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의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되고 우리 몸속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어, 작용 기전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한 다음에 녹차의 카테킨이라든지 포도 속에 있는 뭐 레스베리솔 이거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다 폴리페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를 억제해주고 항암제 역할을 하고 등등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페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들이 작용하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페놀이 들어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과 타이노르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 그래서 천연의약품에까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 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제 AI 기반으로 단백질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친구는 한 5.4, 3?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성적의 학생입니다. 화장품 연구원 3년 동안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화장품에 관련된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그중에 중간에 2학년 때는 향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조향사에서도 꿈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고요. 자율할 때 그냥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근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실제로 해수욕장 물을 따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치약이라든지 화장품 속에서 여전히 미세 플라스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데 이게 허용이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했다.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스타일 시간에 뭘 배웠냐면요. 향수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향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향기가 달라질 것이고 이 향기가 얼마만큼 잘 퍼져나갈 수 있는지도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기후에 따라서 잘 팔리는 향수의 종류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했다.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시간에는 이제 독서 과목 중에 이제 향수에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향수로 글을 쓴다.'라는 책을 읽고 조향사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을 가진 다음에 요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적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갖다가 하나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물질 좀 아는 10대라는 책을 추가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그다음 작년에 가장 핫했던 게 뭐냐면 노화 재생 화장품이라는 게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제휴해 가지고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억제하는 화장품이 기존의 화장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PDK1이라고 하는 물질이 체내 진피 속에 어떻게 잘 흡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조사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마스크팩. 사람들의 얼굴의 모양이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마스크팩이 울퉁불퉁하게 그래요. 우리가 마스크팩을 하고 있을 때 "엄마 웃기지도 말아라."라고도 하고 인상 찌푸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팩이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이미 쭈글쭈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마스크팩을 갖다가 위쪽에 한 장, 아래쪽에 한 장 각각 따로따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아이폰 12부터는 라이다 센서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얼굴을 스캔한 다음에 스캔된 내용으로 마스크팩이 출력돼서 그 출력된 마스크팩에 내가 원하는 '나는 기미를 제거하고 싶어. 나는 주름살을 제거하고 싶어. 나는 미백을 하고 싶어.' 하면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한 성분들이 도포가 되어서 마스크팩이 배송되고 배송된 마스크팩을 통해서 요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1 년에 1조 정도의 돈을 벌고 있어요. 마스크팩 하나밖에 생산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부정적분을 공부한 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얼굴을 스캔하고 그러한 마스크팩을 제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더니 '아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검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2 시간에는 인제 우리가 발효 화장품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제 이 발효 화장품에서 뭐 궁이라든지 뭐 이런 화장품들 후라는 이런 화장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1 년에 그 마스크 이 화장품 하나만 가지고도 몇십 조를 벌어요. 아 그 발효 화장품 하나 가지고. 이 발효 화장품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대부분 천연화품을 많이 써요. 특히 올리브영 같은 데 가게 되면 15,000 원짜리 20,000 원짜리 천연화품 성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연화품을 좀 더 자세히 봐 보면 100% 천연 성분이냐, 천연 성분이 뭐 90% 이상 있냐에 따라서 천연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성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발효 화장품을 하게 되면 화장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으면 그러한 독성 물질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 또 빨리 배출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체내에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입자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 이왕이면 발효 화장품을 바르는 게 더 효과적이구나.' 그리고 천연 화장품보다 유통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알아본 활동들을 이렇게 기록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5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무려 5 개를 합격했던 그래서 당연히 5 등급이니까 제일 낮은 학교부터 다 쓴 거죠. 그래서 쭈루룩 써 가지고 울산대랑 동아대까지 합격했던 친구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 향수를 만들 때 기존의 수증기 증류법을 통해서 장미 향수를 뽑아 봤는데 생각보다 향수가 너무 조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갖고는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온치법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뽑아 봤더니 훨씬 더 많은 양의 장미 향수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얻은 내용을 기록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생명 실험을 추가적으로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비록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너가 이쪽에 좋아하니까 과목을 더 들어라."라고 해서 공동교육 과정으로 별도로 과목을 들었고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을 별도로 조사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운동 강도에 따라서 골격근 내 유전자 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대사선 질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조사해 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탐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이런 생명 실험, 화학 실험, 뭐 물리 실험 이런 과목을 들으면 이거는 실험을 하거나 또는 보고서를 쓰는 활동이다 보니까 시험을 보지 않아요. 시험 보지 않고도 보고서를 2개 정도는 최소한 쓸 수 있어서 자기 진로에 관련된 세특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자기 성적 때보다 최소 저는 1 등급에서 2 등급 정도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너무 수준 높은 내용을 쓰면 말이 안 돼요. 자기 수준대의 그런 보고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수학 과제 탐구에 이런 것도 적었어요.
반기를 반으로 줄이면 반기 내에서 절반으로 줄어들까라고 하는 주제 탐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해봤더니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소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갖다 분석해서 이렇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것은 로그함수와 연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 4, 5등급 정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적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다양한 그런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충분히 3에서 5등급은 관리를 받으면 정말로 변화도 많고 갈 수 있는 대학의 그런 폭도 많아지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로진학 상담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바이오에 관련된 다양한 추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은 뒤쪽에 이미 좀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 쓸 때 나 이렇게 자료를 찾을 때 유용하게 좀 쓸 수 있거든요. 자, 있고 여기 보면은 자료들이 그냥 시리즈물로 좀 되어져 있는 게 많고 칼럼식으로도 조금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 정도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죠. 이걸 주면은 애들한테 야 이거 다 들어가 봐야 된대 라고 해서 사이트를 다 주시는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한두 군데 조금 찾아보면은 좋아요. 찾아보면 좋고 이 애들도 어쨌든 검색을 해서 들어가고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는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탐구 보고서 주제를 잡거나 할 때 그렇게 쓰면은 조금 더 남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사실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올해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전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그걸 다 녹여내야 되는데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차별된 활동들 그리고 조금 더 보고서 제목들도 호기심, 저게 뭘까? 라는 호기심을 다 쓸 수가, 내용을 쓸 수도 없으니까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은 바이오 관련 직업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네. 너무 많아서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를 나와가지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중고등학교 동영상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습 동영상이죠. 거기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문을 하고 있어요.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은 사실 동영상을 만드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지 안 그러면 그림을 쓸 때 이런 그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한지에 대한 거를 자기는 판단을 하고 글을 쓰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바이오에서 바이오 전공자가 그런 직업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법률사무소 이런 데도 가죠, 그죠? 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대랑 자연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농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오 쪽에는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농대가 있는데 이 농대에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요. 하다못해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예전에 이제 농대인데 지금은 이제 농생명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었긴 했지만 거기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했었어요. 건대도 마찬가지로 건대 동물자원학과에서 이름이 변경된 게 줄기세포 공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식물을 대상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꼭 생명공학과 가야 돼? 또 생명과학과를 가야 돼? 그래야지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록 성적은 낮지만 조금 더 좋은 그런 대학교에서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농대를 가서 관련된 일을 해도 되고요. 최근에 농업회사들 또는 종자회사들 생각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요. 또 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진로 소그룹을 만들어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별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자, 그 전에 이걸 생활기록부 어디에 기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서를 막 써요. 쓴데 이걸 나중에 어디에 기재하지 못해가지고 무산이 되는 경우도 조금 많으니까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이제 연교시라든지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학생들 보고 모두 물어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활동에 적어주려고 학급 특색 사업들, 학교가 아니라 학급 특색 사업을 하는 경우도 조금 많거든요. 이때 저는 모둠으로 해서 이제 진로가 비슷하거나 또 유희쌤이 얘기하시겠죠. 진로가 다른 친구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실 건데, 자, 저는 이제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진로가 완전히 달라도 돼요. 진로와는 상관없이 그 친구들을 모여서 관심사, 뭐 진로에 안 맞춰도 되니까요. 그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보다는 앞으로 같이 보고서를 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뭐 어떤 거를 배웠다 이런 것도 기재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체 뭐 또는 팀별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봐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더라도 이왕이면 그룹 활동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 실제로 혼자서 실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비슷한 진로가 되는 친구들이 성적대가 다르면 괜찮아요. 1점대도 있고 2점대도 있고 3점대도 있고 4점대가 있어서 하면 서로 겹치는 대학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적대들이 원서를 같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1, 2등급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1이 꼭 서울대를 합격하는 게 아니라 1.5가 서울대를 합격하고 1.1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기부에 내가 어떻게 기록이 됐고 어떻게 답변을 했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비록 성적이 낮은 학생도 합격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쓸 때 누군가는 손해보는 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진로가 다른 친구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도 다양한 폭넓은 융합적인 지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학별로 기업과 조인된 업체들을 리스트를 알 수 있을까요? 뭐 네, 저희들이 이제 아는 거는 계약학과들, 네, 그것들은 많이 있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발품을 파셔야죠. 이거는 다 찾으시면 좋고요. 자, 저희들이 뭐 많이 아는 계약학과들 외에는 다 찾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갓, 이거 좀 너무 긴데요.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이공 계열 친구고 영어가 7등급이 나와서 고민하다가 주위의 선배에게 영어를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영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영어를 포기하고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지도하는 게 나을까요? 못하는 과목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저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약을 하면 이건 것 같아요. 너 영어 못하네? 근데 어떤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영어 못해도 대학 갈 수 있어. 당연하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너무 많겠죠. 자, 근데 어떻게 최저 등의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전반적으로 내신은 4, 5등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대학 가는 게 저는 문제 없고요. 영어 때문에 최저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4, 5등급짜리가 최저가 뭐 높지도 않습니다. 두 과목 합해서 뭐 10 이럽니다. 두 과목 합 10인데 뭐 이걸 최저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영어가 안 되면 차라리 과학 한 과목이라도 조금이라도 성적을 좀 끌어올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영어가 좀 어렵긴 해요. 차라리 대학 영어가 더 쉬워요.
대학 원서를 한번 봐 보세요. 정말로 쉬워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의 형식이 1, 2, 3 형식으로 끝나요. 원서가 더 쉬워요. 그런데 한국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씨 나는 영어가 아니네. 이 세상 끝난 것 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대학교 영어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라리 과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걸로 좀 만회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과목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1학년보다. 학습량들도 그렇죠?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영어가 된다라면은 들어간다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어가 7등급이잖아요. 7등급은 네네. 그냥 형식상 저는 그래요. 단어만 외워줘 줘라. 단어만 외워줘 주고 아니 그렇다고 영어 수업 시간에 놀 수는 없잖아요, 이 친구가.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수업을 잘 못 알아듣겠죠. 이 정도면은. 그러면 영어 단어라도 외워져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1학기에는 탐구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평균 얼마 정도 될까요? 하고 제출이 많이 하는 시기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게 무슨 뭐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 쓴 책에 보면은 탐구 보고서로 대학 간다라는 그 책에 보면 하룻밤에 완성하는 탐구 보고서라는 파트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탐구 보고서 준비하는 기간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변비를 썼던 친구 같은 경우는 6개월 프로젝트예요. 보통 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수업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하나 아니면 2개예요. 2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간단한 탐구 보고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제만 정확하게 정해져지고 사회 탐구나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는요. 제출을 많이 하는 통상 네. 통상 1 학기 때 제일 많이 하는 시기는 5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5월 달이 과학의 달이에요. 그래서 과학 경시대회라든지 과학 탐구 활동이라든지 과학 그림 그리기 활동이라든지 과학 글쓰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대회들을 많이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그런 탐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시기는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업에 대한 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나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다양한 뭐 대학교 연구실을 탐방한다든지 기업 연구실을 탐방한다든지 그러면서 관련된 경험도 해 보고 그래서 보고서를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종합을 준비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5월 달,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달 이렇게 하면 1 년에 크게 4달 정도는 보고서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면 되지 꼭 뭐 "이걸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네. 자, 바이오 계열과 보건 의료 계열을 1, 2학년 때 같이 준비해도 가능할까요? 나중에요. 상관없습니다. 네, 나중에 고3쯤 되면은 이 바이오 계열에 지금은 이제 바이오라는 단어라든지 이렇게 낯설지 않았는데 그전까지는 이렇게 바이오라는 단어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낯설고 학생들한테도 좀 낯설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생명공학, 생명과학을 가다가 나중에는 특히나 여자 친구들은 다들 간호학과 갑니다. 그래서 자, 간호학과 어 이제 전문대를 하나 쓰고 시작을 하는 케이스도 좀 많아요. 자, 비슷하게 가니까는 요거는 같이 준비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 우리가 진로 희망사항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줘 주면 나중에 바이오 계열을 쓰든 안 그러면 보건 의료 계열을 쓰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렇죠. 그걸 크게 어느 계열에 네가 딱 맞췄었는지보다는 어느 부분에 네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네. 또 한 사례를 예를 든다면 이 친구는 1 학년, 2 학년 때까지는 과학수사요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럼 과학수사요원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병리학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병리학의 준비는 하긴 했지만 일단은 과학수사에 관련된 조사, 과학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상 했는데 3 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저는요 교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과학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교사 되기 힘들잖아요. 그럼 네. 과학교사를 갖다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기술교사. 기술교육과 기계교육과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전국에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쪽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성적인데도 합격을 할 수 있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사대를 가게 되면 복수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 뭐 교육을 복수전공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일부 학과에서는 농업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농업교육을 들어가요. 최근에 작년에 임용교사율이 제일 높았던 학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컴퓨터 교육학과. 임용률 대박 많았었어요. 그리고 네. 이번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많이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교육과라든지 또는 기술과정학과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뭐 교사가 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좀 다양한 내용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과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생명에 관련된 보고서를 열심히 썼어. 이 친구 화학과 쓰면 떨어지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없이 그냥 활동이 그 과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생 진로가 바뀌어서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가 생투를 선택 못하고 물리투, 화학투를 선택했다면 많이 불리해졌을까요? 그랬을 땐 어떻게 지도해야 유리할까요? 어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물리투를 들으면 더 음, 가산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생투를 못 들었다고 해서 감점을 받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투 하나만 듣고 생투도 안 듣고 물투도 안 들었어. 이러면 감점을 방하겠죠. 근데 생투보다 더 어려운 물투 과목을 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투를 갖다가 80점 A를 받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95점이나 100점 A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의대를 가고자 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적 또는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적으로 얘를 갖다가 분석하고 알아보는 그런 내용을 적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대학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내내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성적이 되다 보니까 공대 가고 싶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의대를 썼어요. 의대 합격해요. 왜? 탐구 능력을 왜냐면 의대 중에서 기초 의사가 되고 싶다는 연구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쓴 거예요. 기초 의학과 교수가 되고 싶어서 관련된 실험을 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대학에서 연구하고 싶다라고 썼더니 의대 합격했어요. 이것처럼 꼭 뭐 공대를 준비했는데 의대를 못 가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단순히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들었는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어떤 발전을 했고 다른 지원자들보다 차별화된 활동을 어떻게 했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거기도 그 친구도 공대에 원서를 쓰기 위해서 썼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됐죠. 마지막에 이제 바꿨죠. 성적이 좋으니까 집에서 의대를 몇 군데 써봐라 그랬는데 의대에 다 붙었어요. 다 붙었는데 면접에서 다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때는 이제 진로 희망상을 쓸 때였죠. 진로 희망상에 보니까 뭐 기계공학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너 왜 의대에 왔어? 라고 질문을 그대로 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그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사실 기계공학을 원했다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기계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거를 파라든지 물리에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인체와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제가 병원에서도 가보면은 아, 저런 기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졌다고. 그걸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해간 면접 문항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합격을 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대는 어쨌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또 먼저 뽑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시간이 된 관계로 저희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자 개인톡이나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